오늘도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 무료연애 진단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연애 진단의 오늘 첫 번째는 미니 러블리님 사연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이님, 세 번째는 고바라성님, 이렇게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미니 러블리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 문제로 헤어지신 분이고요. 전에도 한번 종교 때문에 가끔씩 헤어져서 이제 무료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건 아예 계셨는데 뭐 똑같은 사연이고요. 뭐 종교나 정치 문제로 헤어지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건 뭐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 종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 그죠. 제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외를 하고 싶다라는 이게 표현이 좀 안 맞는데 아무튼 일단 사연을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이님이 이제 두 번째로 상담을 받으실 텐데 그 의사에게 접근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이 간호사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의사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접근법이라는 건 뭐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예, 항상 제가 하던 패턴, 스타터 방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그 말고는 별로 큰 방법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고바라성님은 이제 제가 사연 읽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미니 러블리님부터 사연 한번 볼까요? 그 부인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연애 진단 도와주세요. 좀 길어요. 하고서는 미니 러블리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여자분이시고 30살의 전문직이시고 교제 기간은 친구 소개로 만났고 6년 뒤 우연히 다시 만나 썸은 한 달 정도 타고 4개월 정도 교제 후 이별하고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여기 부인님 한번 보세요. 부인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6년 뒤에 다시 만났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썸 타다가 안 되면 망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망했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망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작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쭉 해나가는 거지 뭐 이걸 망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참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멘탈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연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이 사연 안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6년 뒤에 다시 만나고 이제 잘 되시다가 이제 종교 문제로 끝났죠. 예.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읽어볼게요. 예. 상대방과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서로 솔로가 되고 가볍게 술 한잔 하기로 하고 만났다가 이봐 이게 부인님이 봐셔야 되는 사연이야. 짝사랑을 성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보세요. 상대방과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서로 솔로가 되고 가볍게 술 한잔 하기로 해서 만났대. 이렇게 해서 다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지. 서로 막 당장 만나서 뭐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다가 보면은 서로 썸이 생기고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당장 뭐 고백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서로 호감이 생겨서 한 달 정도 썸 타다가 상대방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만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막 사귀려고 막 노력하시고 고백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작업법 자체가 다 틀려먹은 거야. 그런 건 아예 안 되는 작업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는 먹는 취향, 코드, 외모 등등 서로가 너무 잘 맞다고 생각했고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만났는데 너무 많이 만났네. 아무튼 만날 때마다 매번 결혼 계획을 세울 정도로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원래 이게 초반에 막 불타오르면 이게 좀 나중에 좀 지치는 감도 있을 수 있어요. 평일에는 근데 이거는 그런 거랑은 좀 사연이 상관은 없더라고요. 평일에는 서로 일이 끝나면 항상 저희 동네로 와서 간단히 반주 정도 하고 들어가고 거의 만날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과일 상자를 들려보낼 정도로
저희 집에 잘했대요. 아, 초반부터 아예 결혼을 할 작정인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자고 하여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거짓말도 하고 여행도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안 싸우고 음식 만드는 것부터 치우는 것까지 본인이 다 해주려고 하고 행복했습니다. 상대방 측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대요. 처음에는 강요 안 하던 남친도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줘라 라고 하였고, 저는 무교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고 안 다닐 거라고 싫다고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지, 이쪽 집안에서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몇 차례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좀 틀어졌다라는 거죠. 응? 이때부터 좀 틀어진 거지. 아니, 여기 이 남자가 지금 하는 행동 패턴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결혼을 하려고 막 달려들었었는데 관계가 급속도로 깊어졌죠. 근데 깊어져가지고 이제 결혼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 쪽 부모님이 이런 입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겠어, 우리가. 미니 러블리님이 이 상대방 어머니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강경한 입장이라는 걸 왜 알게 됐을까? 우연한 계기일까?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 얘기가 서로 오갔을 거 아니야. 그쪽 남자도 자기네 집에다가 얘기를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여자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남자가 하기가 힘들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지.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응? 당연히 이쪽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갖다가 이 남자가 할 이유가 없어요. 도망쳐 살아야 돼요. 그럴 거면은 부모랑 끊고, 뭐 여러분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시크릿 가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랑 이제 현빈이 이제 부모랑 영 끊고서는 그 하지원이랑 살잖아요, 애 낳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연을 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있을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거지. 응?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지. 거기 그 시크릿 가든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 눈치 보면서 살잖아. 이런 일은 뭐 아예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뒤에는 사실은 소모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소모전일 뿐입니다. 예, 서로 그냥 소모전에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서로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미래는 없는 거야. 미래는 없고 그냥 나머지 소모전으로 쭉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남자도 사실은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끝내기도 어렵고, 근데 미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그 소모전만 벌이고 있는 거죠. 남사친 여사친 문제도 있었어요. 남자친구 이제 여사친 문제 있는데 이건 뭐 별거 신경 쓸 거 없고요. 뭐 여사친이 뭐 남자친구한테 생일 축하해 하면서 하트를 이렇게 보내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싸웠다는 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주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소모전이에요. 그냥 뒤에 나오는 얘기는 쭉 다 소모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헤어질 때 부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뭐 마지막에도 종교 얘기가 나와요. 나는 너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했다니까 아니라고, 너의 이런 감정적인 모습 때문에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얘기가 자꾸 나와. 자꾸 헤어지는 마당에서도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교회 문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헤어졌어요. 끝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제가. 자, 이런 식이었고 결국 전 평생 교회 못 다니겠다고 생각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일주일 뒤에 톡으로 붙잡았고 상대방은 단호하게 행동을 했어요.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다시 만나도 우린 교회 문제로 헤어지게 되어 있다면서 끊어냈고, 헤어지고 10일 정도 됐을 때 제가 프로필 뮤직을 해봤는데, 그분이 프로필 뮤직에 그 노래를 써놨길래 풀렸나 싶어서 다음날 제가 톡으로 내 착각인가 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톡 보고 프로필에 적어놓은 글 지우고 프로필도 바꾸더라고요. 그날 톡 했는데 상대는 단호했고, 자기도 있는 중이니까 저도 잊으라고, 그게 맞다고 자기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자, 여태까지 만나면서 우리 미니러블리님이 엄청나게 강경하게 나는 교회 절대 안 다닌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끝날 때까지도 쭉 고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닐게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걸 이 남자가 믿겠어요? 여태까지 내게 보여준, 몇 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디 가고 헤어지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진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네. 그죠? 이건 진심으로 자기가 정말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억지로 다니는 거네. 이게 얼마 오래 갈까요? 이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불만투성이인 여자를 갖다가 내가 받아줘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얘는 엄청 싫어했잖아. 교회 다니는 걸 엄청나게 싫어했었는데 이걸 받아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응? 너 성격상 편해지면 안 다닐 거라고. 그죠? 이거는 진심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화가 끝나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남자가 판단을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바꾼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미닐러블리님이 갑자기 헤어지는 마당에 나는 이제 교회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래 너 진짜 이제 마음 바뀌었네 어서와 라고 얘기해서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전문적인 기술로 얘기를 하면, 프레임적으로 얘기를 하면 반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응적인 행동을 하는 건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닌 거예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매달리는 행동은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작용일 뿐이에요. 작용일 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프레임적인 바디랭귀지 3단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행동하기, 의지대로 행동하기, 신중하게 행동하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왜? 무반응적인 행동을 보여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면 내 의지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있다가 재회를 하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헤어지고 나서 당장 붙잡고 매달리는 행동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반응에 이끌려서 억지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너 또 그럴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나 변했어 라고 얘기했지만 변한 척 하는 거지 실제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제다 어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예.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해드렸지만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네, 카페에 오면 올라오는 그런 잡스러운 글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네, 상대방 노래가 바뀌었네, 프로필에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해요. 자꾸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데 연락할 타이밍인가요?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착각인가? 라고 톡을 보냈는데 이제 톡 지워버리고 차단하고 그런 행동 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여자분이 그런 프로필을 보고 반응한다고 해서 받아줄 리는 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확률을 믿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뭐 자기 선택입니다. 응? 자, 아무튼 이러는 거 의미 없다고 했고요. 저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알아서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고 너한테 만회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변한 걸 이걸 진심이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죠? 이건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반응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내가 차내니까 매달리는 행동에 불과하고 이런 가치 없는 행동과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달리는 행동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친구들 커플을 전 남친이 만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말 좀 전해달라고 전 아직 힘들다고 말했는데 이건 다 반응적인 행동들이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갖다가 보고선 진심이라고 해서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황적으로 이건 진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소개해줬던 친구가 누구는 아직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정리를 하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자기의 앞가림을 못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요. 아,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대우를 받기 힘든 겁니다. 자기도 이제 소개팅도 받고 할 거니까 너도 이제 미련 갖지 말고 소개도 받고 하라고. 진심이라고 자기가 나한테 올인한 거 알지 않냐고. 그래도 미련도 후회도 없대요. 뭐 이런 얘기는 뒤에서 다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미련 때문에 매달린 내용이니까요. 뭐 읽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뭐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남자의 마음이 뭐 해결된다고 해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누가 하고 싶겠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이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 남자의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부모님이 바보예요? 그쪽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지금 당장 뭐 4개월 동안 안 하겠다는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 얘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재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재회가 되려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만 한 1년 뭐 이렇게 뭐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말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뭐 1년이나 6개월 정도 뭐 있어야지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상대방 부모가 이건 지금 남자친구 한 명을 갖다가 속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들을 다 속여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진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심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게 다 쇼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어떠한 노력도 별로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이거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그렇게 됐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만나도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고치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나서 이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관계가 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제가 바뀐 걸 알게 해주고 싶고 이거는 뭐 바뀐 걸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는 바뀌고 나서 걔가 나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거지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내가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는 게 아직도 변한 프레임이 아닌 거 아직 미성숙한 행동 태도로 보입니다. 뭐 애들 장난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서요. 본인이 뭐 바뀐 걸 보여주려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와가지고 뭔 쇼라고, 뭔 쇼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제 얘기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뭐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그러다가 4개월 이후 지나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가지고 장난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쪽 집안에서는. 여태까지 교회 안 다니겠다가 뻗팅기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매달려? 이걸 갖다가 사람 가지고 장난치냐고 생각하지 본인이 진심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우습게만 여겨질 뿐이고 변화된 거를 갖다가 알려주려고 하는 행동은 이런 식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예, 본인이 그냥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변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미성숙한 자세가 성숙한 자세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회를 위해서 노력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문제고 제가 어른스러운 것과 좀 애들같이 행동하는 것과 성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들처럼 행동하는 게 어떤 거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특징은 무차별적으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뭐 잘해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짜장면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나 짜장면 안 먹는다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해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짜증내요?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 어린애 입장에서는 어떤 관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면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나 안 먹는다 그랬잖아. 짜증을 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어른들은 안 먹으면 돼요. 예. 짜장면을 먹기 싫고 짬뽕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짬뽕집에 가서 짬뽕을 사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화를 내거나 때를 쓰거나 짜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행동은 투덜거리고 떼쓰고 매달리고 무조건 잘해보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제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아직 자신의 자아가 7살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는 때를 쓰고 매달리고 뭐 짜증을 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자에게만 행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남자애도 이런 비슷한, 얘랑 100% 똑같은 색깔의 행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색깔의 행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100이 아니더라도 7, 80 정도는 내가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충족은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이해보다 더 많은 충족을 할 수 있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잘해보려고만 합니다. 예. 그런 행동들이 이제 미성숙한 행동 태도다. 7살짜리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아가, 그러니까 몸은 다 컸죠 당연히. 근데 자아가 7살짜리인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단순히 이걸 갖다가 착하고 나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울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저 회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착하고 나쁜 거를 구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착하고 나쁜 걸 판단하면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종교 문제로 푸시하다가 갑자기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얘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얘는 나쁜 놈. 이렇게 잘잘못을 가려버리거나 그 순간 이제 뭐 잘잘못을 가려버리고 나쁜 놈 착한 놈으로 구별을 해버리고 이 상황이 마무리가 지어져 버리면은 내가 이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연애를 하다가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우리가 배우는 점이 없었어. 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득이 있었고 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별이 없고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이 대처했을 때 또 난감해하고 당황해하고 하다가 그냥 무서워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성숙한 행동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쉽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강아지가 여러분들의 종아리를 깨물었습니다. 예, 길거리에 지나가던 풀려있는 어떤 미친 개가 내 종아리를 깨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지나가던 미친 개가 여러분들의 종아리를 깨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응?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종아리 물고 있는 개를 갖다가 이제 강아지 주둥이를 열어가지고 이제 뭐 강아지를 퇴치해야겠죠. 뭐 주먹으로 때린다던가 아니면 집 옆에 있는 뭐 짱돌로 내려 찍는다던가 뭐 이런 행동을 해야겠죠. 그죠? 병원을 갈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갖다 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강아지를 만났을 때 어떤 대처를 알아야 되는데 대처를 모르면요. 그냥 강아지를 무서워할 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강아지만 만들면 쇼크를 일으키죠. 왜?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건, 이 현실이라는 건 말이죠. 강아지가 미친 개가 와가지고 내 허벅지나 종아리를 무는 행동은 불가항력이에요. 이건 팩트로 받아들이고 강아지를 갖다 짱돌로 내려치고 그 잔인한 진실이 이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에서 접하는 이 진실 안에는요, 사건 안에는 잔인한 진실이 섞여 있어요. 강아지를 때리다가 죽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겪기 싫은 어떤, 쓴 열매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패스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진실과 마주치기 싫어하고, 그 강아지들을 그냥 그 아픔이 어떻게든 지나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냐,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안 아프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책을 읽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재회를 할 때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있으세요. 단순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사건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고 외치고만 있는 거죠. 적극적인 액션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강아지 주둥이에 입을 열고 짱돌로 내려친다던가 이런 직접적인 액션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다시 강아지를 만났을 때 경험이 있어서 통찰을 통해서 배워서 다음번에는 강아지를 어떻게 퇴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강아지가 무서워서 도망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라는 건 다 이런 방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볼 때 단순히 착하고 나쁘고 도덕적인 판단만 하고 그냥 거기에서 도망치기만 하면요, 배울 점이 없고 여러분들의 자아는 7살짜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득이 있었는지, 어떤 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지 착하고 나쁜 걸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하고 상황을 두렵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피하게 되고요. 회피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세이프티 존은, 프레임은 요만해질 거예요. 진짜 요만해져요. 아주 작아져요. 요만해져요. 세상을 요만큼만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피동적이고 스트레스 받고 불만투성이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사는 세상에 존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이만큼씩 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요만큼, 나 혼자 몸을 누일 자유도 없으니까 당연히 힘든 겁니다. 자, 이 사연을 재해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요,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아세요? 항상 급해. 항상 급해. 다급해. 응? 항상 다급해하죠. 신기하죠? 왜 항상 다급해하지? 이상하죠? 항상 이 사람들은 급해. 항상 뭔가 지금 당황해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급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내일 본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한자 공부를 하는 일이에요. 제일 도움이 되는 일은. 여러분들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당황하고 놀라 있으면은 어차피 내일 아침까지 놀라다가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일 아침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내일 본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랑 헤어진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되게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본인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아무도 기다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누가 억지로 그 사람 만나라고 시킨 사람도 없어요. 예. 본인이 기다리고 싶어서 선택해서 기다리는 거지, 누구나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행동하시기 바라고, 새로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일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득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따져보셔야죠. 그래야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좋았겠구나라는 대처가 되실 겁니다. 그걸 스스로에게 조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요, 저한테 상담 안 받으셔도 됩니다. 네. 자, 되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이님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는 없으시죠? 자, 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라고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부이님, 여자분이시고 30살에 병원에서 근무하시고요. 간호사인가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잠깐 알게 돼서 한 달 정도 연락을 하셨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코님이 말하시는 번호 따는 여자, 그게 바로 저예요. 흐흐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헌팅도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길거리 헌팅도 아니니까 번호 따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같은 모임에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번호를 따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그런 번호 따는 여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예, 본인이 굳이 싸구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괜찮아 보여가지고 번호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알고 지나가는 사이니까.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병원을 지나다니면서 키도 훤칠하고 지나다니면 자주 마주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찌나 친절한지 병원에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어요. 저였으면 좀 조심했을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 저는 요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대. 그렇다는 거는 자기 내면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밖에 너무 신경을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아내 소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여자친구에게는 소홀할 만한 남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에너지라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너무 많은 배려를 하게 되면요, 바깥에 퍼주는 사람들은 안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건데, 이걸 전 이 부분을 보고서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사람들에게 막 친절해. 그러면 저 사람 친절한 사람이구나.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왜냐면은 친절할 만큼 그 에너지는 소비가 되어 있는 거고, 내면은 그만큼 공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야, 왜 이걸 몰라? 나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접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랑 사귀었을 때 자기의 여자친구나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해를 바랄 수가 있겠구나. 나 좀 이렇게 친절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니네가 좀 이해 좀 해줘. 니네가 좀 서포트를 해줘야지 내가 바깥에다가 퍼주고 돌아다니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죠. 엔드님부터도 그렇죠. 상식적인 행동인데 그걸 갖다가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알려줬으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으니까 이제 조심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한동안 짝사랑을 심하게 하였고 6개월 정도 엄청 뒷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환자 진료부서가 아니라서 이분과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만날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직장 특성상 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 여름쯤에 재수 좋게 번호를 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번호 주는 걸 망설이시더라고요. 어렵게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번호를 받고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지금 연락하는 분이 있고 번호 딴 저한테 고마워서 번호를 주게 되었다. 아무래도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번호를 주는 걸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마운 마음에 이제 퍼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기준 없이 행동을 하는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커피 한 잔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해가지고 연락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일하는 부서로 부탁을 하러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일하는지는 상대방은 전혀 몰랐고요. 저랑은 전혀 접점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일이 꼬여서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일을 처리해주고 그 통화 중에 언제 커피 살 거냐고 비밀잡기를 시전하였고 며칠 후에 커피를 사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기로 한 날 상대방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당일에 약속을 펑크 내는 바람에 저는 미안해 하지 말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라 이런 식으로 또 빌미잡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의 만남의 기회가 생겼고 중간중간 카톡도 하면서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 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얻어먹고 했어요. 상대방은 손톱은 전혀 없었고 제가 카톡을 하면 받아주는 시기였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워낙 상대방이 말주변도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 대화도 잘 되었고 저는 다음에 또 비밀을 잡기 위해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부터가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헤어지고 나서 카톡 연락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서 그냥 편하게 알고 지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하고 카톡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좀 까인 것 같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의사라는 직업이요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들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바쁩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큰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대박이에요. 예,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의사들의 상황을 갖다가 제가 의사들도 내가 코칭을 많이 해봤고 많이 가르쳐 봤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예. 이거는 정상, 본인을 싫어해서 깐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본인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응?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의사는요, 엄청 바빠요. 맨날 의사 이거 맨날 응급실 뛰어나가고 이런 뭐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 빼고서도 계속 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논문도 써야 되고요. 바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건 나이가 50이 먹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들은. 제가 부부 상담도 하고 이런데 의사인 이제 부부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인 부인들이 바깥으로 나가둔다고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만나는 일도 이런 식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랬어서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대체하게 까였대요. 그리고 몇 번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인사하거나 쌩까기가 일쑤였고 제가 몇 번 오기로 카톡을 매일매일 보내다가 현타가 와서 마음 깨끗이 접었습니다. 그치만 작년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카톡 보낸 적도 있고요. 대답은 해줬대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자, 제가 지금은 2년이 지난 후인데 이분한테 재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부서 이동을 해서 완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재접근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연락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이런 분석과는 상관없이 접근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약할 수가 있어요. 의사라고 해서 뭐 얘가 뭐 대단히 용가리 통뼈고 뭐 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고요. 걔가 뭐 대통령이다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이다 뭐 대단한 기업의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장이면 어떻게 접근을 해? 그냥 접근을 하는 거지. 작업 방법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딴 방법이 뭐 있어. 정상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부터 의리돼서 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연락을 기본적으로 받지도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에게 애착 증세를 보일 수는 있어요. 좋다고 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치원에서 어떤 이쁜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만 이뻐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왜 말아먹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만 내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걔랑만 만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B, C, D, E라는 친구들은 다 연락이 안 되겠죠. 야, 너 A 좋아했잖아. A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왜 나한테 관심 없다가 연락하니? 라는 식으로 대응할 게 뻔하죠. 근데 A는 그럼 A랑은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A랑도 잘 못 지내요. 왜냐면 A한테 너무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걔한테 줬기 때문에 걔는 이미 버릇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 외동아들을 키우게 되면 버릇이 나쁜 경우가 많아요. 왜? 걔한테만 너무 특별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애착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애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있으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인간관계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도 하고 연애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행동 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불공평하게 이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 조건을 계속 그걸 주어지게 되면요. 이 사람은 버릇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인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이고요.
작업법은 작업법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걔가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신경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V님 스스로가 그걸 믿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에게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제가 스타터 강의에서 작업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연락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연락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나서 연락을 해야지 마인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계속 특혜를 주게 되면 당연히 애착 증세를 보이고 상대방의 버릇을 남기고 상대방이 나를 막대하게 되겠죠. 이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의사에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요, 자기가 공평하게 보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 연락하는 법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게 이상하거든요. 내가 어떤 여자애들이랑은 내가 연락을 잘하는데 어떤 특정 여자애들에게만 연락이 이상하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걔랑 뚝뚝 끊어지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면 돼요. 걔네들한테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내가 편하게 대하는 B라는 친구에게 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걔한테 붙여넣어서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인지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한 프레임을 뭐 받아줄 리는 없겠지만, 아재 생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요, 아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보통 진짜 작업을 하는 초짜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러분들이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초짜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한 번 보낼 때 한 명에게만 보내면은 멘탈이 유지가 안 돼서요, 10명 정도를 갖다가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리고 항상 공평하게 답장이 오는 순서로 대답해주는 연습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침착하게 대응이 돼요. 그리고 내가 대응을 했을 때 멘트를 갖다가 내가 편하게 연락이 온 애들에게 온 멘트를 그대로 다른 애들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연습이 돼요. 그래서 V님이 이 남자를 작업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공평하게 대하는, 먼저 온 순서대로 기회를 주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멘탈이 털리고요. 그냥 본인은 아무리 매달리지 않는다라고 마인드셋을 해도요, 안 돼요. 응? 멘탈 털려가지고 연락이 뭐 매달리는 멘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말아먹는 거죠. 응? 말아먹는 겁니다. 자, V님 되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뭐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뭐 제가 얘기했지만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던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짧은 폭탄, 중간 폭탄, 긴 폭탄, 그 연락법이 있어요. 스타터에 나오는 그 연락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긴 폭탄이거든요, 이 남자는. 뭐 긴 폭탄일지 아닐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받기도 하니까 사실은 긴 폭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 한 중간 폭탄 정도 될 것 같은데,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맞게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죠. 예.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업은 작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연락이 먼저 오는 애들을 먼저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맞습니다. 반응이 좋은 애들을 갖다가 먼저 연락이 오는 애들을 만나는 게 맞지, 얘네들은 그러면은 얘한테도 거절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한테 이제 카톡을 쫙 보내가지고 영화를 보자고 내가 보냈단 말이죠. 근데 먼저 오는 애가 있어. 그러면 걔랑 만나요. 걔랑 만나, 그냥.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애들은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에 만나셔도 상관은 없어. 요번 주에는 첫 번째 오는 애한테랑 만나고,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오는 애랑 만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오는 애랑 만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연락이 안 오면은, 늦게 오거나 하면은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 네 번째로 왔다고 쳐봅시다. 약속을 한 달 뒤에 잡게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얘랑은 작업 안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천만에 작업이 엄청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대해줘야지.
그래야지, 아, 너가 연락이 늦게 왔기 때문에 네 번째로 만나는 거거든. 근데 물론 걔한테 네 번째로 만난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 달 뒤에 약속이 잡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죠. 스케줄 보니까 한 달 뒤에 이쯤에 만나겠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급하지 않다라는 걸. 이런 행동 태도가 여러분들을 급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죠. 여러분들이 언페어하게, 불공평하게 대하면요, 결과들은 쓰레기입니다. 예, 결과들이 엄청 나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들은 엄청 쓰레기처럼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레임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메타 프레임을 확고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작업이 안 됩니다. 예, 스타터 방식대로만 하셔야 돼요. 예, 스타터 방식대로만 일단 작업을 하고 이런 결과물들을 얻고 나중에 프레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언페어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행동을 하고 상대방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자마자 후두두둑 떨어져 나가요. 진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뭐 상대방이 뭐 의사든 뭐든 그런 거 다 상관없고요. 조건은 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집어치시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멘탈 털리는 거고 뭐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의사든 노숙자든 그냥 하고 다 내 풀에 들어오면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게 오늘 고바라송님 얘기를 해드리는 건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대학을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사귀게 되었고요. 평소 서로 배려하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스타일이라 큰 마찰 없이 연애를 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죠. 예, 서로를 배려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 이게 말은 되게 아름다운 말인데 제가 인간관계를 해보다 보면 이기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인간관계가 좋아요. 서로 원하는 거 딱딱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깔끔하잖아. 근데 서로 뭐 잘해준다 이렇게 하면 뭐 복잡해. 뭐 상대방은 뭐 챙겨줘야 된대. 엄청 복잡해. 그런 식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주고 그러면은 엄청 피곤해져요. 연애가. 인간관계가 자체가 피곤해져요. 그게 안타깝게도.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득적으로 행동하면요 깔끔해요. 인간관계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관계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하라고 했죠. 자기 득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지 서로 관계가 더 클리어해집니다. 이게 복잡하고 내가 쌀 한 섬 줬으니까 너도 이제 나중에 쌀 한 섬 주기다 뭐 이런 거 너무 복잡해. 그게 뭐 내가 너 어려웠을 때 도와주니까 네가 나 나중에 어려웠을 때 도와줘야 돼. 참 아름다운 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접목이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돌아와주면 그 나중에 갚기 싫어서 도망치죠. 인간들이. 나중에 엄청 큰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웠을 때 내가 한 1억 도와줬어. 걔가 근데 그걸 맨날 빚지고서는 이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이렇게 죄인처럼 살 수가 없잖아. 그럼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게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응? 내가 1억을 도와줬으니까 이거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걔네 집 앞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야. 걔네 1억 빌려준 애들한테 내가 이건 어떤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이건 감사함 맨날 표현하는 것도 맨날 일이고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맨날 죄인처럼 머슴처럼 살아야 돼. 안 그러고 싶죠. 걔가 만나면 그러지 마 떳떳하게 일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말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정상적이라고 보이시지 않으시죠? 배려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응?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베푸는 행동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에서 선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줬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 남아돌아가지고 뭐 주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주는 거는 아주 최악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미루크의 생존연애 226편을 보시면 됩니다. 강의편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절대 이런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자친구의 술버릇,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된대요.
그것 때문에 종종 제가 혼을 내고 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여자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혼을 내서는 안 돼요. 그죠? 이게 아주 미성숙한 행동이에요.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을 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순간 상대방은 잘못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돼버립니다. 예. 그거는 어린아이나 가능한 일이지, 진짜 야 너 혼낸다 뭐 이렇게 장난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혼내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믿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문제지, 술 마시는 게 잘못됐다고 혼을 내게 되면요, 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 하락에 그 여자는 계속 술버릇 때문에 악습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걸 탐닉하기 악습이라고 하는데, 그걸 반복하게 돼서 그 여자는 술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을 내는 순간 더 그걸 심각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에너지를 투여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런 혼내는 행동 절대, 여러분들이 이 여자친구와 오래 만나고 싶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예. 상대방이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는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억지로 혼을 내거나 뜯어고치려는 행동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관계를 바로 망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저였으면 저한테 막 여자친구를 혼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혼 안 낼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나를 죽였다 깨어나도 이게 여자친구를 혼내거나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혼낼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술 마시는 것이나 술 약속 가지고는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었고, 그저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연락만 하면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여자친구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을 내면 늘 사과하고 제가 마음이 풀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거 고발화성님 개인적인 상담할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뭐라고 안 한다고 해서 이건 패스인가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술 먹고 나서 들어올 때 연락을 하라는 게 더 어려운 미션이에요. 제가 이미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일은 인간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이야기 해드렸지만, 강아지 훈련시켰던 이야기를 해드렸었지만, 강아지한테 사료를 부어주고서는 먹지마 먹지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걔가 안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강아지한테 먹이 주고서 먹지마 이런 훈련 시키잖아요. 그 훈련이 되려면요, 강아지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강아지한테 먹이 주고서 야 먹지마 그러면 안 먹고 이렇게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훈련을 시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아지가 정신을 말짱하게 차리고 있는 상태여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사료를 한창 처먹고 있는 강아지한테 정신이 막, 이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정신 막 없이 막 사료를 먹고 있는 친구한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내요, 강아지가. 그거 때리잖아요. 강아지가 딱 때리려고 하면 강아지가 딱 쳐다보고서는 이 매를 갖다 주인을 확 물어버려요. 진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강아지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뭔가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을 내게 되면요 걔가 주인을 묻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자친구가 술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술을 항상 먹고 막 사람들하고 즐기는 그 와중에요 연락을 한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연락 못하냐고 계속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제 강아지가 저를 물려고 공격했던 것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야 내가 처음에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는 뭐 그냥 둘러대듯이 얘기하고 뭐 좋게 못 받았어 얘기했지만, 나중에 화냅니다. 예, 짜증내요. 야 내가 이거 적당히 해야지 뭐 그러면서 막 걔도 적반하장으로 막 화내고 야 때려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지만, 강아지가 뭔가를 먹고 있을 때는, 뭔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그걸 혼내면 안 돼요. 걔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정신을 반짝반짝하고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응? 정신 반짝반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건 강아지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응? 강아지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 고발화성님이 제대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예, 그 여자친구가 이제 울타리 밖으로 도망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여자친구도 늘 사과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베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뭐 사과하고 나는 마음이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체가 일어나는 게 하면 안 돼.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내가 마음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예? 인간관계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해야지,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줘야지, 서로 자존감을 안 깎아먹고 이 관계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지. 누가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관계 끝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계속 투덜대는 행동하면 남자들이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 아, 야, 네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관계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으면은 뭐 어떻게 이 관계를 왜 끝내? 좋아하면은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혼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하고 싶어요? 미안하니까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여자친구가 그렇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하니까 이 관계를 이어져 나가야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처음 혼냈을 때 다음 술자리나 술 약속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에는 제가 혼을 내니까 여자친구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할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얘는 이미 직감을 한 거죠. 자기는 이미 안 돼, 틀려먹었다라는 걸 알고 여자친구가 이제 나는 이미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고 나서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 여자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걸 이어져 나가게 하면 또 이게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랑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달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술 먹는 문제로 혼나고 계속 데리고 있고, 이게 뭐야. 그리고 한 달 전에 또 다시 그런 슬퍼릿이 저에게 보여줬고, 이거 안 고쳐지다니까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고바라성님이 지금 이 강아지를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야. 응?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지. 제가 얘기했지만은 뭔가 이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때 이제 이렇게 했대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을 줘서라도 이 슬퍼릿을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모진 말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이제 이런 모습 너무 지쳐. 너 일부러 나 힘들려고 하는 거지?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여자친구가 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왜 답이 없어?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아주 귀여운 모습을, 꼬맹이 같은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이거 7살짜리 같아요. 이거, 응? 우리 고바라성님 7살짜리, 너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너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이니까 여자친구가 울면서 답했대요. 아니라고. 예. 근데 뭐 이거 이미 끝장이죠. 이런 식으로 혼내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고바라성님. 이런 혼내는 거 뭐가 문제냐면, 이런 혼내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거야. 누군가가 누군가를 혼내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요,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 저도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근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했었는데 왜 앞으로 안 해? 이상하잖아.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왜 그런 일이 멈춰져야 되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주 주말에 여자친구와 대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모진말을 했던 것이 미안해서 꽃을 선물해 줬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런 모진말을 한 게 미안해서 꽃을 선물해 주는 거는 여러분 그 고바라성님 마음이고요. 그것과는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하는 행동과,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미안해서 간식을 주고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데나 똥 오줌 싸면 막 혼내잖아요. 그렇죠. 야, 너 이게 왜 오줌 쌌어? 혼냈어? 막 그러면서 오줌 냄새 맡고서 막 혼내면은 강아지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오줌 싸면은 나를 혼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결성인 인간들끼리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인간들도 똑같이 동물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연결성 있는 행동들을 보고선 자기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리워드인지를 갖다가 생각하는데 자기가 방금 한 행동에 대한 리워드일 거라고 생각하지 예전에 언제 있었을지 모르는 내가 미안한 감정 때문에 꽃을 선물해 줬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문제가 있고요. 예. 그걸 알면 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는 이게 인간이 학습을 안 합니다. 아무튼 전 남친에게 꽃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 했어서 제가 주기적으로 꽃과 편지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꽃을 받은 여자친구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전을 갔다 온 다음 주 수요일에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럴 수 없다 이유를 물었고 여자친구는 출근 중이니까 버스에 내리면 전화를 하겠다 해서 내리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갑자기가 아니죠. 여태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뭔가 갑자기야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고바라성님 이게 왜 갑자기입니까? 여태까지 스토리를 쭉 읽어보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왜 고바라성님에게는 이게 갑자기인 거죠?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 말처럼 술버릇이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내가 자꾸 잘못된 사람으로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바라성님이 괜찮아. 약속이야. 조정하면 되는 거고 나도 진심이 아니었어.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말이 된. 그럼 여태까지 왜 그럼 괜히 혼냈네. 야 완전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더욱 실망감에 본인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는 이 자기를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어떤 신뢰성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이런 식으로 마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이걸 들으면요 굉장히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건 그러면 여태까지는 나는 왜 혼난 거야 도대체. 억울해. 응? 여자친구는 억울해. 이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억울한 것 같아. 응? 그 문제뿐만 아니야. 뭐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싶대요. 예,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냥 추격해서 여자친구가 이거 좀 이런 관계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관계는 이미 시궁창이니까 시궁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바라성님이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여자친구가 정색하면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날 때가 어디 싹 딱 이렇게 쳐다본 거죠. 예, 고바라성님이 뭐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스토리고요. 예. 이제 사연은 뭐 밑에는 뭐 어차피 매달리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매달리는 거야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매달렸을 것 같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제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 생일이 다음 주인데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유료 상담은 이미 진행을 해가지고 미루코님 말씀대로 한 달 뒤에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해서 만나서도 제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겁니다. 유료 상담하고서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셨다고요? 생일에 연락 온 카톡 화면을 이제 추가한다고요. 6월 19일날 한번 연락이 왔어요. 생일 축하해. 늦어서 미안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직접 못해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고맙고
고마워. 그리고서 나도 마음 정리하는 중이야. 정리 다 되면 그때 연락할게 하고서는 얘기했는데, 뭐 위에 얘기한 거 생일 축하한다는 그 대답은 아니고요. 엉뚱한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이게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충격적이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야. 뭐 별건 없고 여기 밑에 부분만 보시면 돼요. 생일 축하해 준 거. 생일 축하해 늦어서 미안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직접 못 해줘서 미안해. 이러면 그럼 아니 나 괜찮아 뭐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뭐 그래 생일 축하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뭐 당장 뭐 만나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만나주지는 않을 거니까 당연히 만나자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고바라 성님이 고마워. 그리고 나도 마음 정리하는 중이야. 마음 정리하는지를 안 정리하는지를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궁금하고요. 예. 안물 안궁이에요. 예. 예, 정리 다 되면 그때 연락할게요. 뭐 연락하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혼자서 어떤 갑자기 생각이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있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가 하시네. 예. 자,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게 되는 프로세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의 이성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상형이라고 하면요, 뭐 되게 대단한 걸 생각을 해요. 뭐 장동건, 뭐 현빈, 김태희 같은 뭐 연예인 같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사실은 이상형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뭐 연예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전 연애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 연애 경험에 빗대서 이상형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나쁜 남자를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한 거야. 쫓아다니는 고생을 더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힘든다. 나 이제는 좀 고생 덜 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아주 나쁜 남자 만났더니 뭐 매력적인 남자라고 해서 좋긴 한데 이거 뭐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거 대접도 못 받고 이거 힘들단 말이야. 관리도 안 해주고. 응? 이제는 좀 착하고 나 헌신적인 남자 만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형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연애하기엔 나쁜 남자가 좋지만 뭐 결혼하기엔 고분고분하고 착한 남자가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칙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착한 남자, 나쁜 남자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나쁜 남자, 착한 남자로 구분하는 거는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독이 돼요. 배울 점이 없어서. 그 남자가 착한 남자도 아니고 나쁜 남자도 아니야. 그리고 착한 남자가 무조건 좋고 나쁜 남자가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내 자아가 7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하고 나쁜 문제는 없어요.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착하고 헌신적인 남자를 만났더니 이 사람은 뭔가 매력이 없어. 뭔가 지루해. 이거 따분하고 맨날 너 뭐 해줄까? 맨날 그러고서 언제 볼래? 나 왜 연락 안 해줘? 맨날 이지랄 떨고. 그래서 너무 얘네들은 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뭔가 좀 매력적이고 나를 확 이끌어주는 그런 나쁜 남자를 또 꿈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응?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씀씀이가 커서 뭐 헤어졌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종교 문제로 헤어졌으면 소개팅 받을 때 종교 문제가 없는 남자로 소개팅을 받는 거죠. 아까 전에 누가 있었어. 그죠? 종교 문제 누구야? 미니 러블리님, 그죠? 예.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상형의 사람이 만나게 되면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감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호감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걸 감정적인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다음번 만남도 있고, 두 번째 만남도 있고, 세 번째 만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터에서 배우는 이제
뭐 레포를 쌓는 법이라던가 뭐 자격 심사를 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잘 구슬리면, 작업을 잘하고 성공적인 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배워볼 내용은요, 연애를 잘 못하는 일반적인 남성, 여성의 연애적 문제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연애법을 배워도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전형적인 생초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꼭 이러지 말자라고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부를 떨고 불안한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이성들을 더욱더 떠나게 만든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거 메타 프레임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무언가를 사주고 무조건 잘해보려고 하는 행동들은요, 상대방이 좀 본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뭔가 의아하죠. 왜 얘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호감 있다고 얘기를 하면 궁금해요. 여자들이 왜 나인지 왜 나를 좋아하는 거지? 다른 여자애들도 많은데 왜 나야?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너라고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쫓아다니는 거리 되기 때문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주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사주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요. 아니 이건 왜 사주는 거야? 너 마음에 드니까 사준대. 그럼 그게 왜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그냥 첫 인상이 좋다는 거야. 그냥 외모가 예뻐서래. 그냥 그러면 뭐 이게 썩 예쁘다는 이유 자체로 선물을 받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 여자분이 노력할 만한 포인트도 없고, 사실 이걸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부담스럽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1억을 갖다가 내가 어려운 가정이라서 1억을 받았는데 이걸 갚아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거는 뭐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되기가 힘들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다가 이뤄나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계속 해주거나 퍼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뭔가 의아해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없고요, 부담스럽고 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대화나 만남 자체도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편해져야지 상대방과 대화가 통한다라는 느낌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 갖다 퍼주고 뭐 자꾸 무슨 선물 사주고 그러면요, 내가 그런 만한 행동을 안 했는데 자꾸 이게 피드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게 대가가 주어져야지, 이게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가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버릇만 나빠져요. 마음껏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걔가 어떤 연계성 있게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이가 주는 줄 알고 가만히만 있는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부정적인 액션을 취했을 때 에너지나 간식을 던져줘서는 안 된다, 관심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해줬을 때는 그 서비스는 당연하다고 또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머니 밥상 이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던 매일 아침마다 침밥상이 차려져 있으면요, 밥상을 대접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잖아요. 그건 처음에는 고마워 라고 얘기하다가 한 1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 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언젠간 믿어주고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은 대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선심을 베푸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이러면요 실망감만 돌아와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시고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심 베푼 거에 70%만 들어와도 성공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첫 번째 연애 때 뭐 여자친구가 첫 연애 때 여자친구가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믿어주고 항상 용서해주고 막 그러면요 언젠가는 나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뭐 나에게 돌아올 거다, 나를 믿게끔 만들고 나랑 아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이거 여친이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받아주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 왜 술 먹고 돌아다닐 때는 말 안 하더니 나한테 왜 화내? 이상한 거 가지고 트집 잡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기 안 하면 뭐 그냥 당연히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갖다가 너무 이거 대가 없이 너무 조건 없이 이렇게 대해 주면요 상대방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준 있게 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자친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어서 애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동성 친구들을 대할 때도요 공평하게 대해야지. 야 너는 쟤한테는 그냥 야 저번에 명절 때 쟤한테 선물 줬다더니 나한테 왜 선물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건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하겠죠. 상식적으로. 응?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계속 어떤 A라는 사람에게만 명절 때 선물을 보내줘. 자기는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이런 공평하게 기준에 맞게 대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프레임 강의를 보면은 기준 세우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셔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이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요 제가 룰을 정해드릴게요. 잘 모르겠으면 딱 이것만 지키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데이트 비용 무조건 더치페이로 하세요. 무조건 더치페이.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데이트 하시는 거, 그죠? 데이트 하는 건 무조건 더치페이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더치페이를 갖다가 무조건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약간 데이트를 처음 하실 때 더치페이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줘야 돼요. 나는 더치페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썰을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요즘은 여성들도 경제력이 있고 남자들이 막 그저 선심 쓰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밥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은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치페이가 요즘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도 수긍하죠. 이게 뭐 당연히 뭐 자기도 이제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수긍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과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런 끼 부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어설피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나약한 행동 태도를 보고 얘가 나 그냥 속여 먹어가지고 밥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테스트를 할 테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믿고 스스로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프레임에서 다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프레임 강의 좀 보시고요. 응? 뭐 더치페이 싫으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워낙 모르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아예 초짜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나눠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분들에게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안 하죠. 사실. 이렇게는 안 하고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 베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은 안 받으면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죠. 보통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룰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저번 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선물의 개념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선물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거. 저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저는 더치페이를 하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룰을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이지. 응? 이게 편하니까 그냥. 자, 두 번째는 이제 선물이죠. 선물을 사주고 싶으면요, 좀 시기와 명분에 맞게 사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물을 해줄 때, 제가 늘상 이야기했지만, 선물의 선자는, 제사를 하고, 예전에 선물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는 제사를 하고 남은 고기를 나눠 먹는 습관부터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 그 여유가 되는 만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선물을 사줄 때는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만 갖지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선물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룰을 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내면화되면은 이런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예. 근데 워낙 이제 초기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완전 초짜분들은, 왕초보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룰을 정해 드리는 겁니다. 예. 기준을 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 때는 절대 선물을 해줘서는 안 되고요. 첫 번째 만남 이후부터 선물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남 이후에는요, 아주 작은 것들을 해줘야 돼요. 10,000원 이하예요, 무조건. 10,000원 이하입니다. 왜? 그 이상으로 해주게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머리 핀 하나를 사준다. 길가에 지나가다가 그쪽 생각나가지고 사왔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핀, 5,000원짜리 핀,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서 샀구나. 이 정도로 그냥, 나를 생각하고 있네. 이 정도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은 부담이 돼요.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 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0일 전까지는 무조건 10,000원 이하의 작은 선물들만 사주고요. 그 중에 이제 생일 같은 게 있으면 생일 선물은 해줘도 되죠. 예. 생일 선물은 해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유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100,000원 이하. 예.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여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은 무조건 100,000원 이하의 선물을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커플링도 맞출 수도 있고요. 예. 이건 자기가 그 정도의 수준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꽃 한 송이, 이런 선물 정도는 괜찮지, 상대방 여자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선물이 좋지, 비싼 선물이 좋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선물을 줘야지, 비싼 선물을 주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꽃 한 송이, 기프티콘도 괜찮고요. 이런 것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갖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한 선물이 좋지, 상대방에게 비싼 선물 해줘가지고 환심 사려고 하는 건 다 틀려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다음번에 봬요. 예.